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경제학 1순환 시작하겠습니다. 그 학원에서 이제 보통 예비 순환부터 3순환까지 주로 이제 메인 강의를 하는데요. 그 조교님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 예비 순환은 이제 벌써 지나갔죠. 그래서 경제학 기본 마인드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1순환은 기본 이론 완성하고요. 1단계 실전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어요.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되어 있는데 1순환까지가 기본 이론이고 이제 2, 3순환부터 이제 심화 이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 그 이론의 양으로 보면 1순환까지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한 70% 돼요. 이론으로 따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이론 30%니까 뭐 별거 없네 싶지만 나머지 30%는 어렵겠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도 이제 3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비 순환하고 1순환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원 종합반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이제 예비 순환을 들어야 되냐 안 들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틀 들어보시면 돼요. 이틀 딱 들어보시면 나는 이 수업 못 듣는다 판단 딱 서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따라갈 수 있겠다 싶으시면 1순환 계속 들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게 부작용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순환부터 원래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순환, 1순환 본인한테 잘 맞는 강의를 선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강의의 기본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본 이론 플러스 핵심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문제도 꽤 많이 풀어요. 문제도 꽤 많이 푸는데 문제를 푸는 목적은 원래 경제학에서 문제를 푸는 목적은 문제를 풀어서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1순환에도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실제로 요즘 이제 시험을 여러분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원리를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은 원리는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문제 기술자들이 돼버려요. 와, 문제 잘 풀어요. 막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돼버리는데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간 일단은 문제를 통해서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겠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기출문제 4문제 중에 2문제를 풀이 못하죠. 근데 하려고 노력해 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세련된 답안을 구성하지 못해도 경제학이 답안 구성이 예쁘게 잘 됐다. 그런다고 점수 주는 거 아니에요. 경제학은 풀이 과정하고 답이 맞아야 돼요. 답이 60%고요. 풀이 과정에 필요한 개념이나 소식이 들어가 있으면 점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은 예쁘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예쁘게 쓴 답안이 잘 쓴 것 같지만요. 이제 답안을 볼 줄 아는 채점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잘 썼다고 생각하는 답안하고 채점자들이 생각하는 잘 썼다고 생각하는 답안이 다릅니다. 빠진 거 없이 쓴 답안이 잘 쓴 답안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로 하겠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기획서 다 받으셨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사전 공지가 안 됐을 수도 있어가지고 1시 40분에 시작을 했는데 내일부터는 무조건 1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없는 날이 있고 시험 있는 날이 있는데 지금 일단 학원 일정에 의하면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이 모의고사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가 있는 날은 1시에 모의고사를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 모의고사가 없는 날은 복습용 퀴즈를 봐요. 근데 이제 예비순환 때도 퀴즈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퀴즈가 그냥 모의고사하고 거의 비슷해요. 수준도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가 있는 날은 답안을 쓰는 모의고사를 하고 그 다음 모의고사가 없는 날은 그냥 답안을 안 써도 되는 답만 구하면 되는 모의고사를 간단하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 20분 수업 시작하는 날도 있고 2시 10분에 시작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경험상 해보면 모의고사 없는 날, 있는 날인데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수업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대단해요. 다 이제 막 축 처져가지고요. 난리예요, 난리.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 온 날 이후에 해바라기 밭이 있거든요.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학생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왜 오늘 저렇게 날아가지 싶은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없는 날은 진도를 좀 많이 빼야 돼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끝나는 시간은 5시 40분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진도 밀리면 조금 더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주로 이제 그 본 교재로 이제 경제학 예집 워크북 이 책을 할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쓰일 거냐면 이것이 전체 내용이 한 70% 이론 정도 들어가 있고 나중에 단권화 기초 자료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2, 3순환 가시면 2, 3순환 때 제가 프린트 자료 드리거든요. 그럼 그 챕터별로 그 뒤에 장별로 끼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단권화 기초 자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실전 문제집은 이제 총 한 600문제 정도를 제가 뽑았어요. 미시 600, 거시 600을 뽑았는데, 그 이제 1순환, 2순환, 3순환, 네, 이렇게 하도록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도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고 분량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1단계 문제를 푸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교재, 부교재 있는데 부교재는 안 사셔도 됩니다. 리딩스는 살 필요가 없고요. 그 거시경제학 입문은 사고 싶은 분은 사세요. 근데 뭐 수업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퀴즈 본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질문 상담 시간은 질문은 이제 수업 끝나고 30분 정도 이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을 잘 받는 선생이 있고 못 받는 선생이 있어요. 질문을 잘 받는 선생은 어떤 선생인가 하면 학생들이 이제 가끔 그래요. 선생님, 저는 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봐도 답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은 진짜 좋은 선생이에요. 내가 들어보니 너는 뭘 모르는 것 같다 하면, 아, 그건 맞아요. 이렇게 하면 좋은 선생인데, 그거보다 좀 못한 선생은 뭘 물어보는지를 알면 답을 해주는데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면 답을 못 해주는 선생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만 밝혀주시면 제가 답을 잘 해드려요. 근데 본인이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뭘 물어보는지는 좀 정확하게 밝혀주셨으면 하고 이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예비순환 안 들은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런 분들은 그 예비순환에 해당하는 내용을요, 철저히 공부를 좀 해오셔야 됩니다. 제가 다 설명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예복습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경제학이 수학의 언어로 써진 사회과학이라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행히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배운 세대라서 상당히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꽤 상당한 수준까지 미적분을 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준 정도를 상기해 주시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필요한 정도는 설명드리지만 다 하지는 못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 예비순환 비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예비순환에 하는 책들을 좀 구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예비순환 들으셨던 분들 중에 복습 한 분 있고 안 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소한 문제를 풀지는 못해도 수업 시간에 제가 문제를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를 읽는 정도는 해오시라. 그리고 공부를 좀 했다 싶은 분들은 그 문제를 스스로 풀어오는 정도까지 하면 제일 좋겠죠. 만약에 혹시 나는 하루에 이제 보통 보면은 그 교재 15문제 정도씩을 다루게 되거든요. 네. 그 정도 하는데 나는 그거 풀고도 시간 남는다 라고 하시면 추가로 공부를 좀 더 하셔도 좋겠죠. 미시 같은 경우는 일단 이중구 교수님 수학 노트는 다, 이중구 교수님 연습 문제 해설집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그 문제, 추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일단 풀어보시면 제일 무난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문제들 조금 더 푸셔도 좋은데, 뭐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셨다 싶으면 기출문제를 미리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상하게 대한민국 시험 경향에 제일 맞는 책이 맨큐 거시경제학이에요. 그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대학 교수가 쓴, 학원 강사가 쓴 책 같은 거라서 맨큐 거시경제학 문제가 참 좋은데 그게 이제 미국 책이라서 또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내 교수님이 쓴 책 연습 문제 중에서는 김경수, 박대근 교수님이 쓰신 책이 원래부터 고시를 염두에 두고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연습 문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은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더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를 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강은 뭐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십시오. 뭐 일단 수업하고는 따로 딱 연관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발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옛날 사람이라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하고 있으면 얹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은 뭔가 탐색하고 있었겠죠. 문제는 뭔가 탐색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몇 분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업 중에는 스마트폰을 안 쓰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말씀드렸으니까 추가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미시경제학 들어가는데 미시경제학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미시경제학에서 이제 경제학 처음 시작할 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뭐 3주체, 뭐 3시장, 3기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4주체, 4시장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모형을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단순한 모형이 이제 2주체, 2시장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가계, 기업인데 원래는 뭐가 있어요? 정부, 해외까지 하면 이제 4주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계하고 기업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가계의 목표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주체이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주체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시장으로서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그 다음에 뭐 외환 시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시장들을 계속 이제 넓혀 나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중에 금융 시장이 들어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가장 단순한 이 모형을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미시경제학이 원래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시경제학의 파트 1이 4장에서 7장까지 우리 보통 소비자 이론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8장에서 10장까지가 생산자 이론. 그리고 이 둘이 생산물 시장에서 먼저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 한 번 더 만나고 이렇게 이제 하죠. 근데 이제 오늘은 어딜 배우냐면 2장, 3장을 하는데 2장, 3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시경제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기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첫날이니까 조금 이것저것 이제 복습하면서 준비하는 날의 성격이 조금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교재를 보도록 합시다. 교재에서요, 워크북에서 수요 함수 나오지 않습니까? 수요 함수 나오는데 이게 뭐 이거 외워서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수요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여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뭔가 하면 경제학이 원칙적으로 다변수 함수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이제 수요라는 걸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변수 함수가 어렵다. 다변수 함수를 다루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뭔가 하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 하나만 축으로 나타내고 나머지는 다 숨겨 놓는다. 뭐 이런 방법을 쓴다고 했죠. 일단 다변수 함수다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드릴 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수요 함수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봅니다. 지금은 수요 함수가 Q는 이라고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 함수가 Q는으로 주어지는 것만큼 P는으로 주어지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원 평면을 PQ 평면을 썼을 때 사실은 수학식으로 Y는으로 정리하려면 뭐로 정리하는 게 편리해요? P는으로 정리하는 게 편리한데 경제학에서는 Q는으로 정리한 거를 전형적인 수요 함수로 많이 부른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탄력성을 계산할 때 계산이 쉬워져요. 그래서 일단 다변수 함수다. Q는이라는 형태로 나올 때도 있고 P는이라는 형태로 나올 때도 있다. 이제 다시 기억해 놓읍시다. 그 다음에 Q는 항상 Q로 나오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Q하고 P는 일종의 대명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량을 대표하는 변수, 그 다음에 가격을 대표하는 변수라서 앞으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QD는 나와 있지만 QX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XJ, YJ 할 때는 X라고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X1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X1, X2 이렇게 나갈 때, 그때 이제 X1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꼭 Q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Q는 여러 가지 수량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도 마찬가지입니다. P도 그냥 P라고 나오기보다는
px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p1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px 나올 때는 이제 px, py가 비교가 되고, 보통 이제 p1 나올 때는 1제화, 2제화 해가지고 p1, p2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p도 q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변수 함수로서의 수요 함수가 이제 주어지고 나면 이 축상에 나타나 있는 변수는 곡선상의 이동으로, 그렇지 않은 변수는 곡선의 이동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 없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항상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요. 실증적으로 수요의 법칙은 거의 완벽해요. 수요의 법칙 예외가 거의 없어요. 예외가 거의, 이론적으로는 예외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예외가 거의 없다라고 이제 알려진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법칙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수요의 법칙이라는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우하향한다는 건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서 수요 곡선이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데 왜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고 얼마나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왜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답은 슬러츠기 방정식이에요. 두 가지 효과가 작용을 해서 수요 곡선이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라는 왜 이야기는 슬러츠기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면 여러분들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우하행하느냐, 얼마나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따로따로 배운 다음에 나중에 그 두 가지를 통합을 시켜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왜 우하행하는가, 얼마나 우하행하는가의 문제가 차례로 이제 나올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우하행하느냐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책에는 안 나오는 그림인데요. 대강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축이 있을 때 한쪽을 독립변수, 종속 변수로 놓는데, 일단 우리가 가격의 변화가 수량의 변화를 만든다라고 할 때 이 두 개의 수요 곡선은 둘 다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지만 D1 수요 곡선보다는 D2 수요 곡선이 같은 가격에 대해서 훨씬 많이 변하잖아요. 이런 경우 D2를 우리가 더 가격에 민감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탄력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탄력적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탄력성은 일단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데 얼마나 우하향하느냐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직관적으로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나 우하향하느냐라는 문제를 경제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기본 정의인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죠. 이 P분의 델타 P이라고 하면 이게 가격의 변화율이 됩니다. 됐습니까? 가격의 변화율이 되고,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시경제학 끝날 때까지만 해도 열 몇 개의 탄력성을 보게 되는데, 모든 탄력성의 기본 형태는 그래요. 변화율분의 변화율로 되어 있어요. 오케이? 탄력성은 변화율분의 변화율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탄력성을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미분법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이 식을 델타가 붙은 것끼리 모으고 델타가 붙지 않은 것끼리 모으고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력성의 원래 정의식은 이 식이지만 거의 여러분들이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이 식을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탄력성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제가 지금 탄력성을 나타낼 때 여기 델타 기호를 썼어요. 근데 이제 각주 보시면요. 델타가 원래 변화분을 나타내는 그런 기호인데, 이 변화분이 매우 작을 때 D로 쓰고, 다변수 함수일 때는 이 라운드라고 부르는 이 기호를 쓰는 게 원칙이다 라고 돼 있을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수학해요, 경제학해요? 경제학 하는 거라서 이 기호 왔다 갔다 했다고 점수 갖고 하는 교수님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들이 다 비슷한 의미를 갖는 그런 기호들이다 라고 일단 생각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나름 엄밀하게 쓰겠다라고 해서 이제 골라서 쓰셔도 되고, 또 출제자가 그냥 대강 제시를 하면 그런 뜻으로 제시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쓰지만요,
완벽하게 수학하고 똑같이 가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탄력성을 정의를 할 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탄력성에서 이 델타 X, 델타 Y, 델타 P분의 델타 Q 부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기울기하고 관련된 부분이 될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부분이 기울기, 역수 해당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 부분이 기준점의 위치와 관련된 부분이 될 겁니다. 어느 점에서 측정했느냐 문제가 될 겁니다. 기준점이란 말 안 쓰고 그냥 위치라고 그냥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 깜빡했네요. 첫 번째가 이제 뭐였나 하면 이 델타의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인데 그건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과서하고 문제에 거의 한 7, 80%는 탄력성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답이 마이너스로 나옵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가 이제 기울기의 역수기 때문에 수유곡선의 기울기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임으로써 양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오케이? 마이너스를 붙임으로써 양수가 나오게 돼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 중에 한 20% 정도의 책은 탄력성을 정의할 때 마이너스를 안 붙여서 정의하는 책들이 있어요. 관계없어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채점자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탄력성을 정의할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은 탄력성 계산할 때 스스로 기준만 잘 제시해 주시면 된다. 문제에서 하라 그러면 거기 따라 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언급이 없는 한 저는 계속 마이너스를 붙인 탄력성을 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탄력성이 1일 때를 보통 이제 단위 탄력, 1보다 클 때를 탄력, 1보다 작을 때는 비탄력,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수요 가격 탄력성이 결정 요인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슬러츠기 방정식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각각 어떤 효과하고 관련이 있을까라는 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경우에 탄력성 1, 2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왜 특수한 경우라는 이름이 붙었냐라는 거는 사실은 탄력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비순환 수업을 하면 첫날 하루 종일 이 이야기를 해요. 탄력성은 기울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기울기에만 영향을 받아요? 다른 것에도 영향을 받아요? 다른 것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성과 기울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특수한 경우 2에 보시면 수요 함수가 직선인 경우도 있잖아요. 직선의 정의가 뭐예요? 기울기가 일정한 선이에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탄력성이 기울기였다면 직선의 경우에는 탄력성이 일정해야 돼요. 근데 일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7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직각삼곡선 나오잖아요. 직각삼곡선의 경우에는 기울기는 계속 변해요. 근데 탄력성은 일정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듣기만 하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수요 함수가 수직의 경우에는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량이 안 변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구해 보시면 탄력성이 0이 나오고 이제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죠.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듣기만 합니다. 뭐 별로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수요 곡선이 수평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왜 가끔 여러분들이 문제를 수학으로 풀다 보면 좀 이상한 경우들이 나오냐면요. 수요 곡선이 수평인 경우에는 굳이 따지자면 이 경우는 수요 함수라고 하기는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원래 함수라는 것이 독립변수가 주어지면 종속변수 하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의 가격에 여러 개의 수량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으로 따지면 이건 굳이 따지면 함수가 아니다라고 우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내놓고 수요 함수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수학을 빌려서 쓰는 거지 수학하려고 지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경우를 가지고 수요 함수, 수요 함수가 수평인 경우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경제학 엉터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들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가격은 거의 변하지 않아도 수량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 탄력적인 경우라고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직각삼곡선의 경우인데, 이 직각삼곡선의 경우는 기울기는 계속 변하지만, 오케이? 탄력성은 1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뭔가 하면, 원칙적으로 탄력성은 기준점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기준점을 어느 점으로 잡든지 항상 일정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예로 이야기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특수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이제 수요 함수가 직선인 경우죠. 직선은 기울기가 일정하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기울기가 일정하다고 탄력성이 일정한 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직선인 수요 곡선이 주어졌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정의가 있는데, 이 앞쪽 부분이 기울기 또는 기울기 역수, 기울기 또는 기울기 역수, 그 다음 이 부분이 기준점의 위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PQ니까 기준점 위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이거 증명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근데 증명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는데, 워낙에 기초가 되는 성질이라서 그 성질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이 앞쪽이 기울기의 역수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기울기는 어디서 구해야 돼요? 어디서 구해도 돼요? 어디서 구해도 돼요. 왜냐하면 직선인 경우에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편의상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1, 2, 3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럼 제가 2분의 1의 거리를 구하면, 2분의 1의 비율을 구하면 그게 기울기잖아요. 근데 모든 점에서의 기울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제 델타 P분의 델타 Q는 기울기라고 했어요. 기울기 역수라고 했어요. 기울기 역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말고 1분의 2를 하면은 그게 기울기 역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AC, 그 다음 C 한 부분이 이 앞쪽 부분, 기울기 역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점이 지금 제가 잡은 점의 좌표라고 할 때, 됐습니까? 이 점에서 먼저 Q가 수량이니까 여기까지 거리인데 요 거리가 같겠죠. 그래서 Q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CE 해당하는 2를 집어넣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P에 해당하는 거리가 요 거리니까 OC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요게 이제 사실은 2는 없어져 버리고 1분의 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탄력성을 구하는 쉬운 방법은 1분의 3이니까 이쪽이 분모가 되고 이쪽이 분자가 되도록 하면 탄력성을 구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흔히들 요걸 이제 모자 공식이라고들 외워요. 위에서부터 모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죠. 모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좀 있는데. 모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지는 중요한 특징은 뭔가 하면, 만약에 직선인 수요곡선이 있을 때 직선인 수요곡선의 중점을 잡았을 때는 탄력성이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1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이 왼쪽에서는 모보다 자가 길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가 나오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극단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가장 단순한 기본이 되는 탄력성을 하나 살펴봤고요. 관련해서 문제 1, 2, 3번을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문제를 쭉 푸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제가 수업하다가 문제 번호를 부르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 번호를 그 워크북 책에다가 적어 놓고 그때그때 이렇게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그건 이제 부먹 찍먹 같은 거거든요. 개인 취향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이제 많이들 옛날에 속았던 거죠. 지금 현재 만약에 수요 함수가 Q는 A-BP다 라고 하면 직선이죠. 근데 이게 직선인데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B분의 1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현재 수학식으로 하면 Y눈으로 정리된 거예요? X눈으로 정리된 거예요? X눈으로 정리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굳이 Y눈으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이 함수는 넘어간 다음에 B분의 A 뭐 이렇게 되겠죠. 뭐 D는 여기 붙여도 되고 여기 붙여도 되고 그냥 수요 쪽이라는 것만 나타내는 거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흔히 말하는 절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Y쪽 절편인데 P 절편인데 그 다음 여기가 이제 기울기가 돼요. 마이너스도 포함해가지고 여기가 기울기가 되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있는 A는 뭘까요? 절편이 뭐예요? 절편이 x가 0일 때 y 값을 뭐라고 해요? y절편. 그 다음 y가 0일 때 x 값을 뭐라고 해요? x절편. 그럼 여기 있는 a 값은 가격이 0일 때의 x 값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x절편. 뭐 굳이 기호를 말씀드리자면 q절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경우에 이제 탄력성을, 일단 이거부터 해봅시다. 그럼 맨 아래쪽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좌표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A부터 B까지 있는데 이 점의 좌표가 얼마겠어요? X절편이 얼마라고 했어요? A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P축 절편이 뭐예요? 이게 B분의 A가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딱 제가 만약에 가운데 점을 잡는다면 그 가운데 점에서 높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2B분의 A,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점들을 찍어 놓은 다음에 이 식에서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 봅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공식에 따라 가지고 마이너스 붙이고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하면 Q는 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함수를 P로 미분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Q는 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식을 정확하게 말하면 P로 편미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마이너스 B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Q하고 P는 다 살려놔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Q하고 P가 둘이 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둘을 따로 쓸 필요가 없이 하나로 통일시켜주면 돼요. 근데 수요 함수 자체가 Q는 이라고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P로 정리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P하고 A-BP를 쓰면 됐습니까? 그럼 이제 얼마가 되냐면 A-BP분의 BP가 직선인 수요 곡선의 탄력성이 되고, 오케이? 대강 생각해보면 이래요. 여기서 P 값이 커질수록 분자는 커지죠. 근데 P 값이 커질수록 분모는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래서 가격이 높아질수록 탄력성도 커지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됐습니까? 가격이 높아질수록 탄력성도 커지겠구나. 아까 모자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따져볼게요. 맨 먼저 탄력성 공식을 구하라 했습니다. 언제 0이고 언제 무한대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차례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0이려면 P가 얼마면 돼요? 0이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P가 0일 때가 지금 여기서 어느 점이 됩니까? B점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그 B점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상 수평절편이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문제인데 그냥 보세요. 언제 무한대가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언제 무한대가 되느냐라는 건데 이 값이 무한대가 되려면 분모가 뭐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학 하는 거예요. 원래 0분에는 정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괜히 와서 선생님 0분에는 정의 안 되는 건데 경제학 교과서에 왜 답이 그거로 돼 있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0분에는 정의가 안 되지만 분모가 0에 무한히 근접한다 라고 그냥 생각하기로 하고 이게 그냥 무한히 근접한다는 의미에서 분모를 뭐라고 놓는다? 0이라고 놔보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를 찾냐 하면 P 해가지고 P가 B분의 A 돼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P가 B분의 A면 그건 어느 점이 되는 거예요? P가 B분의 A면 A점이죠. 그리고 A점은 어디예요? 수직절편. 우리의 예상에 맞습니까? 맞습니다. 모자라고 했잖아요. 모자인데 B점으로 갈수록 모만 있고 자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A점으로 갈수록 모는 짧고 자만 길잖아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0과 무한대 또는 0과 무한대에 근접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 가격 탄력성의 1위 값을 갖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값을 1, 1하고 둬봅시다. 이것입니까? 그러면 요게 넘어갔다가 2BP는 A 되잖아요. 2BP는 A에서 P는으로 정리하면 2B분의 A가 나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이게 2B분의 A가 된다는 것은 저 그림에서 높이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딱 중점에 해당하는 위치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때가 중점이고 이 점이고 이 점이 중점에서 탄력성이 1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수식이라고들 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수요 함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2p 이렇게 주어지면 구체적 식 값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구체적 값들을 대신해서 지금 기호를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 값을 대신해서 기호를 사용하는 이런 식들을 대수식이라고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런 대수식 접근이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그냥 하나 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고 사실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1번 문제는 뭔가 한번 잘 보세요. 1번 문제는 수요 함수를 준 다음에 거기서 탄력성을 구하라고 하죠. 근데 2번 문제는 뭔가 하면 2번 문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지금 탄력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A, B는 어떤 값을 갖느냐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1번이 수요 함수를 준 다음에 탄력성을 구하라는 문제라면 2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탄력성을 준 다음에 거꾸로 뭘 하라는 거예요? 수요 함수를 찾아내라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반대인 구조의 문제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어느 게 더 현실에 가깝냐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있을 때 그 전체의 형태를 다 알까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그냥 균형 주변에서 어떤 특징을 갖느냐 조금만 알아요. 어떻게 배냈는지만 알아요.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1번 형태를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함수를 주고 탄력성을 구하라는 걸 많이 보게 되겠지만 실제는 오히려 함수를 주고 탄력성을 구하라기보다는 탄력성을 구한 다음에 함수를 역추적해내는 그런 과정이 더 현실적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뭐 소문자로 A-BP 했던 거 그냥 대문자로 A-BP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게 구체적인 수요 함수의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미지수를 찾으면 되잖아요. 오케이. 근데 두 개의 미지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조건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그 두 개의 조건식이 뭔지 한번 찾아보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가격이 1일 때 수량이 60이라고 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가격이 1일 때 우리가 60이 A-B로 나타낼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또 가격이 1일 때 탄력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탄력성을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의를 한다면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는 한 음수 나와요, 양수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양수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탄력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이럴 리가 없잖아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생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탄력성의 정의를 다르게 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탄력성을 구해 보는 거죠. 방금 사실은 했었는데 탄력성 공식을 구해 보시면 방금 보시면 이게 이제 A-BP분의 BP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1번에서 우리 계산했던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하면 양수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근데 지금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나 붙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격이 얼마일 때? 가격이 1일 때. 그러면 A-B분의 여기서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떼버리고 정리를 해보면 A는 2B가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는 2B이고 그 다음에 60은 A-B 이렇게 돼 있으면 B가 60이고 A가 120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찾는 수요 함수 첨자가 뭐 상첨자 점자는 관계없어요. 120-60P 이런 형태로 구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문제 시험 나오게요, 안 나오게요? 나옵니다.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걸 가지고 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총 문제가 큰 문제 3문제에서 4문제 그 다음에 각 문제별로 문항 3개 또는 4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항 중에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경제학 문항들이 이게 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 못 풀면 그 다음 안 풀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쌓여가지고 나중에 그 30점, 40점짜리 문제 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해보면 다 잘하는데 다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여러분들이 걸릴지가 몰라요. 어디서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찬찬하게 이런 문제들도 다 잘 해 놓으시라. 지금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2, 3수랑 가가지고 다시 스텝 1 보면 부끄러워서 못해요. 야, 너 스텝 1 해? 뭐 이렇게 되거든요. 혼자 숨어서 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또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 공부 제대로 해봐야지 뭐 이제 집합부터 다시 해보자. 못해요. 지겨워서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찬찬히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3번 문제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이제 탄력성과 관련해가지고 그 도출 과정을 외워 놓으면 좋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봤자 3개, 4개밖에 안 되는데요. 요 도출 과정은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여러 번 써서 외우듯이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뭔가 하면요. 보세요. 시장 수요의 2분의 1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나머지 2분의 1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 2인 소비자 75인에다가 이렇게 삼각형 해보세요. 75인. 그 다음에 또 다음 줄 보시면 소비자 25인 있죠. 25인에다가 이렇게 또 삼각형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의 탄력성을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남학생 탄력성, 여학생 탄력성이 있을 때 그 합해 가지고 전체 집단의 탄력성을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의 탄력성을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인원으로 따지면 75대 25잖아요. 근데 수량으로 따지면 2분의 1 대 2분의 1이라고요. 그럼 각각의 탄력성을 인원으로 인원으로 가중평균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수량으로 가중평균하는 게 맞을까라는 건데 이것의 중요한 결론은
부분으로 이루어진 수요의 탄력성은 각 부분의 탄력성을 각 부분이 차지하는 인원의 비율이에요? 수량의 비율이에요? 수량의 비율로 가중평균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결론입니다. 문제는 이 수량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면 된다라는 거는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뿐만 아니고 모든 종류의 탄력성에 다 적용되는 특징이에요. 수량으로 가중평균하면 된다. 오케이? 수량으로 가중평균하면 된다. 왜 그러냐? 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미분의 대표 공식 몇 가지를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학이 이게 다변수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미분, 전미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변수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형태일 때 전미분의 기본 형태 공식은 뭔가 하면 종속변수 Z의 변화분은 이게 이제 편미분하고 dx 붙이고 편미분하고 dy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들은 전미분 전개에 있어가지고 이 공식 하나만 알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됐습니까? 시험 보는 날까지 전미분 전개는 요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이 구체적인 사례들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거 가지고 실수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z이라는 다변수 함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x와 y의 합이에요. 됐습니까? x, y 합.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온다. 그럼 전미분 전개를 해보자. 그럼 종속변수 z의 변화분은 x로 편미분하고 dx 붙이고 편미분하고 dy 붙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편미분하면 뭐가 돼버려요? 1, 2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합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그냥 dx 플러스 dy 이렇게 돼버려요. 이 앞에 뭐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들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이거 보자 말자. 요 전미분 전개하면 다 d 붙이면 되는데 합일 때는 그냥 다 d만 붙이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형태는 종속변수 z이 x와 y의 곱으로 주어지는 경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경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z의 변화분은 이번에는 x로 편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y가 나오죠. 그래서 y dx 플러스 이제 y로 편미분하면 x dy 이렇게 되는 형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미분 뭐 굉장히 복잡한 형태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봤자 사실은 거의 반 이상 요 두 가지 있어요. 이 두 가지 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 이제 증명을 할 건데요. 맨 먼저 전체 Q는 이게 여러분들 책하고 같으니까 잘 안 보이시면 책 보시면 돼요. 전체 Q는 집단 1, 집단 2의 합이다. 그렇죠? 그럼 요 다음 식에 보면 DDD 붙여놨잖아요.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성립하는 식이겠지라고 보셔도 되고, 이거 사실상 앞에 식을 뭐 했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전미분한 식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변화분들끼리 합하면 되겠지. 그게 뭐 직관적이잖아요. 오케이? 근데 그게 또 전미분이기도 하다. 그 다음 봅시다. 저는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요. 전체 집단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 전체 집단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 부분 집단에 해당하는 그룹 1의 탄력성이 증가 있습니다. 차이가 Q인지 Q1인지의 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의 가격 탄력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Q2, Q2 되어 있죠. 이해가십니까? 그랬을 때 제가 증명할 거는 전체 집단의 가격 탄력성이 이제 각각의 집단의 가격 탄력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할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부분까지는 그냥 탄력성의 정의를 쓴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요. 분자에 있던 dq 자리를 dq1 플러스 dq2로 바꿨습니다.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냥
집단의 구성을 전미분 형태로 바꿔 쓴 거예요. 그 다음에 DQ1, DQ2가 합이니까 그거를 요렇게 풀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요 두 개 합하면 요 형태 되죠. 오케이. 그리고 요렇게 썼더니 자 봅시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썼더니 요 부분까지만 보면은 각 집단에 있어서 탄력성의 형태하고 상당히 비슷한 형태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각각의 집단의 탄력성이기 위해서는 여기 Q1이면 뭐가 오면 돼요? Q1 쓰고 여기 Q2면 뭐 쓰면 돼요? Q2 쓰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는 Q1인데 여기는 큰 Q가 와 있기 때문에 탄력성의 정의 자체는 아닌 거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쓴 다음에 오케이? 큰 Q를 Q1 플러스 Q2로 바꿔 쓰고 아래 위로 Q1들을 하나씩 집어넣으면 식이 바뀌었어요. 식 그대로예요. 식 그대로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 뒤쪽도 마찬가지. 이 부분은 있던 부분이고 큰 Q를 Q1 플러스 Q2로 쓰고 그 다음에 아래 위로 이제 Q2, Q2 이렇게 썼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묶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각 부분 집합의 탄력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각 부분 집합의 탄력성, 그 다음에 Q1, Q2분의 Q1. 그 다음에 각 부분 집합의 탄력성, Q1, Q2분의 Q2라고 하면 이것은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 다시 메뉴에 가서 부분으로 이루어진 수요의 탄력성은 됐습니까? 부분으로 이루어진 집단 전체의 탄력성은 각 부분의 탄력성을 각 부분이 차지하는 무엇의 비율로? 수량의 비율로 가중평균에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유명한 증명 과정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걸 한두 번 해보세요. 한두 번 보고 쓰고 해보세요. 그래서 결론을 알아야 돼요. 근데 시험 가서 이거 증명할 일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안 풀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결론식 써놓고 그 다음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일단은 한 두세 번 써보세요. 그리고 위에서 썼는지 밑에서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탄력성과 관련된 유명한 증명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가격 탄력성일 때만 쓰이겠어요. 이거 소득 뭐 다른 거로 다 쓸 수도 있겠어요. 다른 모든 탄력성일 때도 다 이 성질을 쓸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증명이 유용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가지고 1번, 2번, 3번까지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자,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예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른바 총수입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총수입은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수입이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는 뭐예요? 지출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총수입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우리가 이제 TR은 P 곱하기 Q 이렇게 써놨지만 이것도 꼭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도 보게 되냐면 PXX 기억나세요? 예산 제약식에 보시면 PXX, PYY 나가잖아요. 이것도 총 수입 또는 총 지출의 형태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뭐 더 나오냐면 P1, X1 이런 형태도 나와요. 그래서 XJ, YJ로 하는 책도 있지만 1제, 2제 이렇게 나가는 책도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같은 것이다. 이게 다 같은 형태로 보여야 돼요. 거기다가 나중에 가서 WL이나 RK나 이런 것들 나와요. WL 하면 W는 노동의 가격, L은 노동의 수량이거든요. 이런 것들 다 다른 형태라는 거예요. 다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가격과 수량을 곱한 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명사쯤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구체적 형태들 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꼭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제 대표적인 형태를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이 총수입의 변화가
탄력성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뭐 기억이 잘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맨 마지막에 써두셔도 좋겠지만 뭐 이런 거죠. PQ는 TR 이렇게 했을 때 뭐 대강 눈치 잡히실라나? 있나 없나 모르겠네. 이게 TR이 마이너스 PQ라면 TR이 만약에 P 곱 Q라면 이 사각형의 면적이 될 거예요. 기억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똑같은 가격이 올랐을 때 이 총 수입이 가격이 올랐을 때 줄어들 수도 있고 총 수입이 커질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수요 곡선의 기울기 또는 수요의 탄력성하고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없는 그림이지만 얼마든지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같다, 작다. 이 경우에 아마 똑같이 가격이 내리더라도 총 수입이 일정할 수도 있고, 만약에 탄력성이 1보다 크다면 조금만 내려도 많이 늘어날 거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보다 작다면 많이 내려도 조금 늘어날 거니까 줄어들 수도 있다 라는 거는 뭐 경제학에서 아주 기초 중에 기초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9페이지 가보시면요, 수학적 관계 나와 있잖아요. 일단 이 식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싫죠? 근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해보나? 네. 총수입이라는 건데 일단 한번 보세요. 9페이지 보시면 dp분의 dtr, dq분의 dtl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tr이라는 함수를 p로 미분했다, tr이라는 함수를 q로 미분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일단 이 전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만약에 p로 미분하려면 그 함수 자체를 뭐로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p의 함수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분하면은 뭐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q로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이고, 어차피 조금 이따 하게 될 거니까 일단 본문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놓읍시다. 자, 일단 이 그림을 보세요. 방금 우리가 뭘 봤냐면 직선인 수요 곡선을 봤죠. 직선인 수요 곡선의 특징이 뭔가 하면 기울기는 일정하지만 탄력성은 계속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제 출발한다라고 할 때 A점에서의 총수입은 0이에요. 왜냐하면 면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요 A점은 여기 A점, 여기 A점에 해당할 겁니다. 똑같은 총수입이지만 여기는 Q의 함수로, 여기는 P의 함수로 나타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 총수입은 Q의 함수로서의 총수입을 더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이 그림은 지금 P의 함수로서의 총수입을 나타낸 거다 라고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을 먼저 지나죠. 그럼 가격이 하락할 때 탄력성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일단 총수입이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해가십니까? 그랬다가 탄력성이 1이 나오는 점이 나오면 최고점을 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구간을 지나면서 점점 총수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작아질 것이다. 그래서 줄어서 결국 총수입이 다시 0이 되는 점으로 가게 되지 않겠는가 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럴 것 같죠? 오케이, 일단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고, 자, 문제를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하고 5번 문제인데요. 우선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구에 대한 수요 곡선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현재 가구 가격이 주어져 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구의 가격이 약간 오른다면 총 판매 수입은 어떻게 변할지 분석하라. 이게 말로 돼 있죠. 말로 돼 있죠. 근데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호로 인식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뭐 처음에 여기는 좀 지겹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수요 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수요 함수가 Q는 뭐 굳이 쓰자면은 마이너스 2P 플러스 150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수요의 탄력성 공식으로 하면 마이너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래 위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P, Q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에서 P가 얼마라고 했냐면 지금 현재 50 됐습니까? 그럼 Q도 50 그래서 지금 현재 탄력성은 2인 상태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무슨 소린가 하면 이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는 이라고 정리를 했을 때 75 마이너스 2분의 1 Q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아래쪽에 여러분들도 그림이 나오니까 한번 찍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주어진 문제에서 자 여기 얼마요? 여기 150 됐죠? 그 다음 여기가 얼마요? 75 그럼 딱 가운데가 얼마요? 37.5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지금 현재가 가격이 얼마라고 했어요? 5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50,50에 해당하는 점이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제가 만약에 이 점을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면 지금 모자 해가지고 딱 몇 배 돼요? 2배 돼요. 그래서 이 점에서 탄력성이 딱 2가 되는 상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공간에 있죠. 여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이제 뭘 쓰냐면 여기다가 총수입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총수입 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저기다 쓰시면 될 거예요. 총수입의 함수라는 것을 Q의 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총수입은 원래 P와 Q의 곱이잖아요. 근데 P를 Q의 함수로 쓰고 Q로 쓰면 이게 Q의 함수로서의 총수입이 돼요. 오케이? 그럼 봅시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PQ라는 것은 수요 함수를 P로 정리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75 마이너스 2분의 1 Q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쪽이 75 마이너스 2분의 1 Q가 되고 뒤쪽이 Q니까 이거는 다시 정리하면 75Q 마이너스 2분의 1 Q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TR이 Y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지금 뭐로 정리되어 있는 건가 하면 Y는 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축이 뭐예요? Q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Q가 제곱인데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그때 요게 이제 포물선 형태가 되는데 자, Q0이면 얼마요? 0이죠. 그리고 언젠가 또 0 한번 되겠죠. 사실 이제 150인가 해서 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값이 언제가 극대화가 되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미분을 해서 0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총수입을 P의 함수로 쓰겠다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총수입을 P의 함수로 쓰겠다는 것은 P는 그냥 놓고 Q를 P의 함수로 쓰겠다라고 해버리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느 그림이 나오냐면 요 왼쪽 그림이 사실은 나오게 되는데 왼쪽 그림은 TR이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굳이 말하면 Y축은 아니죠. X축으로 이제 거꾸로 해놓은 형태가 되긴 하는데 이랬든 저랬든 여기 이제 P가 있고 Q가 뭔가 하면 마이너스 2P 플러스 150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 2P 제곱 플러스 150P가 되니까 P가 0일 때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죠?
오케이. 그리고 P가 또 굉장히 많아졌을 때 0이 돼요. 그게 이제 75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둘 다 이제 포물선 형태가 된다라는 걸 이제 함수 형태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언제가 총수입이 극대화되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P로 미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총수입 함수인데 그거를 Q의 함수로 정리할 수도 있고 P의 함수로 정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굳이 말을 하진 않았지만 총수입을 P로 미분하려면 먼저 함수가 뭐로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P로 어떻게 미분하노? P로 어떻게 하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P로 미분을 하려면 먼저 식이 뭐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P의 함수로 당연히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두 개의 식을 비교를 하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낯선데 나중에 가면 잘 하게 돼요. 이게 두 번째 줄 보세요. 4번의 두 번째 줄 보시면 가구의 가격이 약간 오르면 총수입이 어떻게 변할까라고 말로 돼 있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게 말로 돼 있는데 요거를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해설의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나올 겁니다. dp분의 dtr이라고 나오죠. 됐습니까? dp분의 dtr이 p가 약간 변하면 tr이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가격이 약간 오르면 판매 수입이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문제는 이제 익숙해지면 dp분의 dtr를 구하라는 문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란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5번 문제를 보세요. 5번 문제는 그 아주 유명한 사례 문제인데 일단 문제는 안 읽었지만 세 번째 줄을 보니까 우표가 한 장이 훼손이 됐어요. 우표가 한 장이 훼손돼서 줄어들었지만 A씨는 오히려 더 부유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만약에 A씨의 소득이 우표 판매 수입에서만 온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우표가 훼손되었지만 오히려 더 부유해졌을 수도 있다라는 이 말이 식으로는 뭐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DQ분의 DTR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이 문장을 식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나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 문제는 DP분의 DTR을 구하라는 거구나. 한 문제는 DQ분의 DTR을 구하라는 거구나. 구체적 과정에서 P로 미분하거나 Q로 미분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우선 우리는 함수를 뭐로 정리해야 된다. 우리가 미분하려고 하는 변수로 정리를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유명한 그 도출 과정이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앞으로 그냥 제가 편의상 그냥 TR은 PQ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썼지만 이게 P의 함수로 정리될 수도 있고 Q의 함수로 정리될 수도 있다. 그거는 우리가 하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문제는 뭘 구하는 문제인가 하면 DP분의 DTR을 구하는 문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첫날이니까 연습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는 뭔가 하면 곱의 미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곱의 미분, 합성함수 미분 다 시험 나오거든요. 오케이?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곱의 미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한쪽 미분하고 한쪽만 미분한 거 플러스 또 한쪽만 미분한 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P 곱 Q에서 먼저 P 쪽만 미분을 하면 뭐가 되냐면 Q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P 곱 Q에서 Q 쪽만 미분한 거라고 하면 뭐 순서는 관계가 없으니까 DP분의 DQ P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나중에는 생각도 안 해요. 이건 워낙에 유명한 도출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쓰는 거죠. 여기 등장하고 있는 등장인물 DP, DQ, PQ가 탄력성의 등장인물들하고 똑같습니다. DP, DQ, QP 해가지고 DP, DQ 지금 순서까지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는 그냥 Q로 묶었을 때 앞쪽은 1이 되고 됐습니까? 뒤쪽은
원래 있던 dp분의 dq p는 놔두고 q 없는데 뽑았으니까 일치시켜 주려면 여기 q를 쓰면 돼요. 그러면 이 형태가 정확하게 탄력성의 형태하고 유사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정의에 의하면 그냥 부호만 다른 거니까 이 식은 q가 1-2p로 주어진다 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이해가십니까?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가격 탄력성이 만약에 1인 경우라면, 됐습니까? 가격 탄력성 1인 경우라면 그때는 dp분의 dtr, 즉 가격을 올리던 내리던 총수입이 어떠하다? 일정하다.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탄력성 1보다 크다면 작아진다. 즉 가격을 올리면 총수입이 오히려 줄어든다. 그 다음에 탄력성 1보다 작다면 이제 가격을 올렸을 때 총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식으로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말로도 표현하고 뭐 이렇게 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고 그 다음에 복잡한 대신에 조금 더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는 두 번째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형태가 뭔가 하면 dq분의 dtr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뭐로 정리되어 있다? q 함수로 정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dq분의 dtr은 원래 이름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한계 수입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를 더 판매했을 때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래서 이게 더 유명한 형태죠. dq분의 dtr. 자, 똑같이 봅시다. 그러면 이 중에서 q를 먼저 미분하면 p가 나올 것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p 쪽을 미분하면 이번에는 dq분의 dp, 그 다음에 q 이렇게 되겠죠. 그냥 제 기분상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경우도 보면 등장인물이 탄력성 등장인물이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선 P는 이라고 묶었을 때 앞쪽 부분은 1이 될 것이고 뒤쪽 부분은 dq분의 dp, q까지 있는데 없는 P를 앞에 내었기 때문에 아래에다가 P를 한번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식의 형태가 탄력성과 굉장히 유사해진 형태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오케이? 일단 부호가 다르고 뒤집어져 있다. 이기 때문에 이 식은 P의 1-2P분의 1이 되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이 식은 이름도 있습니다. 학주 보시면 아모르조 로빈슨 공식이라고 유명한 이름까지 가지고 있는 공식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 역시 탄력성이 1인 경우라면, 됐습니까? 탄력성이 1인 경우라면 더 팔든 덜 팔든 총수입이 변함이 없을 것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탄력성 1보다 크다면 이 자체가 양수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라면 이제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여기 0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요 정도 수식 도출 과정은 답안을 아주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한 사람하고 이 식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해준 사람들하고 당연히 일단은 점수를 다르게 줄 수 있을 것이고, 이 정도 공식을 도출할 수 없으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도출 과정은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아주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자, 뭐 이미 과정은 다 해버렸는데요. 사실 이제 그 5번 문제를 보세요. 5번 문제 보시면 우표 수집가인 A가 세상에 2장뿐인 우표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근데 관리 소홀로 한 장이 파손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Q가 줄었죠. 근데 슬퍼하는 A에게 B가 와서 오히려 너가 더 부자가 됐을지도 몰라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술품 같은 거 일부러 숨기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자,
B의 주장은 타당한가? 타당하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타당한가? 라는 것은 Q의 변화가 TR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 말고 그림을 곁들여 준다면 이런 그림을 곁들여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표가 2장이다가 1장이 됐잖아요. 근데 수요 곡선이 상당히 탄력적인 경우라면 총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겠지만 수요 곡선이 상당히 비탄력적인 경우라면 오히려 우표 한 장 없어진 게 네 소득을 늘렸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식하고 그림을 같이 해주시는 답이 제일 좋은 답이 되겠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탄력성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끊었다가 다음 시간인데 쉬는 시간에 1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쪽 시간으로 10분에 시작합니다.